네, 한 청취자분께서 서울대 오약사라는 유튜브 채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채널에 라이브 방송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원래 요청하신 내용은 당뇨나 당독소 그리고 식단 관리에 대한 거였는데요. 네. 저희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아, 그쵸. 단순히 뭐 이 음식은 좋고 저 음식은 나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피 관리에서 시작해서 정신건강,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연결되는 아주 통합적인 건강 철학에 담겨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약사님이 제시하는 그 세계관의 핵심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세 단어요? 네, 바로 식이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입니다. 아, 식이, 물리, 약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들의 의미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약물치료는 병원 약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모든 음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이 약사님만의 독특한 건강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식단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료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의외였던 건 이 모든 건강 이야기의 시작점이 두피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쵸. 보통 당뇨나 대사 질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샴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약사님의 전체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축소판 같은 예시입니다. 축소판이요? 네. 보통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면 그냥 지성 피부라서 그래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샴푸 바꾸고 말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단순히 피부 문제로 보지 않고요. 몸 전체의 혈액순환 문제, 특히 심장 쪽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두피에 기름이 끼고 붉어지는 게 사실은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등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해결책도 좀 독특하던데요. 네, 맞아요. 생강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쓰고 거품을 낸 채로 바로 헹구지 말고 좀 뒀다가 네, 두피 마사지 기계로 막 자극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이 그대로 등장해요. 아, 여기서요? 네. 생강처럼 좋은 성분이 든 샴푸를 쓰는 것. 이게 바로 약물 치료에 해당하고요. 아하. 마사지 기계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행위가 바로 물리치료인 겁니다. 와, 이게 물리치료군요.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꾸준히 해야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식초 한 방울로 헹구라는 팁도 있었어요. 그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것도 일종의 약물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의 산성도, 그러니까 pH를 약산성으로 맞춰줘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자연 소독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두피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조차 약물로 환경을 바꾸고 물리적으로 순환을 뚫어줘야 한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와, 두피 관리 하나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그럼 이 식이, 물리, 약물 치료라는 세 가지 기둥이 우리 몸 전체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네, 방송 내내 거의 주문처럼 이 세 단어를 반복하시던데 이제 그 큰 그림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프레임워크를 몸 전체로 확장하면 이분의 건강 철학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먼저 식이치료와 약물치료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좋은 음식이 곧 최고의 약이라는 관점이에요. 음식이 약이다. 네, 영양가에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통해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미밥을 뇌에 좋은 영양제인 총명탕에 비유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현미밥이 총명탕이다. 재밌네요. 그럼 물리치료는요? 보통 물리치료라고 하면 병원에서 도수치료 받거나 기계로 전기자극 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 같더라고요. 훨씬 넓고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영상에서 약사님이 직접 시연하는 것처럼 작은 마사지 기계로 눈이나 귀 주변의 혈자리를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네, 봤어요. 귀 밑부터 쇄골로 이어지는 림프절을 쓸어내려주는 것처럼 혈액과 림프 순환을 돕는 모든 행위를 물리치료라고 봅니다. 우리 몸에 도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차가 못 가죠. 그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모든 행위가 물리치료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손으로 제 몸의 순환을 돕는 셀프 마사지 같은 것도 전부 물리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계나 마사지보다 좋은 최고의 물리치료로 걷기를 꼽습니다. 걷기요? 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죠. 어쨌든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이게 물리치료고요. 네,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 이게 식이, 약물치료. 이 두 가지가 건강의 전부라는 아주 명쾌한 원리입니다. 원리는 간단하고 명쾌하게 들리지만 특히 식이치료 부분은 이거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약사님의 주장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더 파고들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탄수화물 이야기요. 네, 바로 여기가 이번 자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나 다이어트 이야기하면 탄수화물부터 끊어라.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약사님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서 아, 구분을 하는군요. 네, 좋은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는 게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쁜 탄수화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흰쌀, 흰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소장에서 너무 빨리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에 있는 유해균들의 먹이가 된다고 지적해요. 특히 떡이 혈당의 최악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떡이 빵보다는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쌀로 만든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쌀을 곱게 빻아서 찌고 치대는 과정에서 분자 구조가 단순해져서 소화 흡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아, 사실상 설탕물 마시는 것과 비슷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좋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미 같은 통곡물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 이걸 전문 용어로 미생물 이용 가능 탄수화물 MACS라고도 하는데요. 믹스요? 네.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잘 분해하지 못해서 대장까지 거의 그대로 내려가는 탄수화물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 대장까지 간다.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장에 사는 수십조 마리의 유익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어주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먹은 밥이 제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제 장 속에 사는 미생물들의 밥이 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좋은 탄수화물은 장내 유익균들에게 주는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 같은 겁니다. 최고급 식재료. 그러면 우리 장 속의 유익균이라는 미슐랭 셰프들이 이 재료를 받아서 우리 몸에 기가 막히게 이로운 명품 영양소스를 만들어내요. 와, 그게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라는 물질입니다. 밥을 먹었는데 지방산이 생긴다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지방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어지는데 이건 좋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 우리 건강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이 명품 영양소스가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첫째, 대장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해서 장벽을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장 누수증후군 같은 걸 막아주는 거죠. 네. 둘째,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에 이제 배부르니 그만 먹어 하는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고요. 와, 식욕까지요? 셋째, 심지어 간으로 가서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합성되는 것까지 조절합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제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렇죠.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제 식욕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조종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완전 사실상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제 장 속 미생물이 제 몸의 진짜 주인인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먹는 건 장내 유해균에게 먹이를 줘서 염증 물질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네. 좋은 탄수화물에 먹는 건 유익균에게 먹이를 줘서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탄수화물 얘기만큼이나 과일에 대한 경고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르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아, 매우 중요하죠. 그냥 둘 다 당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군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간을 작은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공장.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얻는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 공장의 전체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온몸의 세포가 쓸 에너지를 만들고 인슐린이라는 공장장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아, 인슐린이 공장장. 네,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지 않게 조절해주는 거죠. 네, 그건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과일에 많은 과당은 좀 다른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인슐린이라는 공장장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온몸의 생산 라인으로 가지 않고 오직 간이라는 특정 라인으로만 무조건 밀려 들어갑니다. 아, 간으로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라인은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겠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은 들어오는 족족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간에 차곡차곡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 친구처럼 매일 아침 건강을 챙긴다고 과일 스무디를 갈아 마시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계속 간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죠. 와, 게다가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계속 과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말 식단 하나하나에 이렇게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이런 좋은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로 마그네슘을 꼽았어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전 국민 영양제 1번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300가지가 넘지만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인슐린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군요. 네, 근육을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어떻게 섭취하라고 하던가요? 그냥 영양제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영양제도 좋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걸 강조합니다. 음식으로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가 녹색을 띠는 이유가 엽록소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엽록소 분자 구조의 가장 중심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짙은 녹색 잎채소를 먹는다는 건 그 자체로 마그네슘이라는 천연 약물을 섭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치료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와, 이제 모든 게 그 세 가지 기둥으로 연결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음식 먹고 몸의 순환을 돕는 것, 즉 식이치료와 물리치료가 핵심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룬 것이 바로 정신적인 건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관점이죠. 네, 이게 빠지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아니, 근육을 만들려고 힘들게 단백질 챙겨 먹고 운동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내 근육을 분해해서 써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허무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그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소슨에서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 참여자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수면제를 먹고 그냥 자버렸다고 토로하는 장면도 있었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는 적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식의 조언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사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바로 햇볕을 쬐며 걷기입니다. 아, 걷기. 아까도 나왔었죠. 네, 이게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운동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햇볕을 쬐면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햇볕 쬐며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낮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밤에는 잠을 잘 자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즉, 햇볕 쬐며 걷기는 우리 몸의 순환을 돕는 최고의 물리치료이자 호르몬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천연 약물 치료인 셈입니다. 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세 가지 기둥의 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서울대 오약사의 자료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음식을 약처럼 여기고 이게 식이약물 치료,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마사지로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며 이게 물리치료, 그렇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먹는 흰쌀밥이나 떡, 과일 같은 음식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과 장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가 내 장 속 미생물 군단을 바꾸고 그 결과가 내 식욕과 건강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약사님이 방송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생존과 번식이라는 동물적 본능과 맞닿아 있다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는 건강 관리라는 행위는요,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을 넘어서 생각하는 동물로서 나의 가장 근원적인 생존 본능을 가장 현명하고 섬세하게 돌보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은 해각이네요. 이 관점에서 오늘 내가 먹을 음식과 나의 움직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